예,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를 많이 다녀봤는데요. 이렇게 여학생들만 있는 200명 있는 데는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데 아주 그냥 얼굴 어디 둘지 많이 떨립니다. 이화여대는 건축과에서는 안 불러서 못 와봤고요. 이 건물 때문에 온 적이 있습니다. 이 건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건물은 프랑스의 건축가인 누구죠? 도미니크 베로가 설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세 사람, 유명한 건축가 세 사람을 초대해서 현상 설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상 설계를 해서 마지막 심사하는 날 세 사람을 스테이지에 올려놓고 무대 뒤에서 심사를 했어요. 그 스테이지에서 제가 그 세 사람과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이 학교에 왔었어요. 저기 음대의 큰 강당에서. 그게 지금 새롭게 드디어 이 건물이 이렇게 완공돼서 여러분들 상당히 자부심을 가진 건물인 것 같아요. 물론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모르지만은 서울에 오면 건축가들한테 어디를 갈까요? 물으면 꼭 리스트에 들어가는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여러분들 참 자부심이 있고 우리 학교 학생들도 가끔 여기 오면은 이 건물 때문에 이제 부러워하거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 도미니크 베로와 같은 아주 유명한 건축가들의 작품이 아니고 우리 흔히 주변에 있는 아주 일상적인 풍경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서울에 대해서 왜 서울이 이렇게 생겼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 서울에 있는 건축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한 1시간 정도 하겠습니다. 2010년에 뉴욕타임스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올해 꼭 가봐야 될 도시 31개, 그 중에서 서울이 3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동경은 잊어버려라. 디자인 매니아들이 서울을 향하고 있다. 당시에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 디자인 정책 표고에서 특히 또 이런 ECC 건물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주목을 끌었던 것 같아요. 참 기분 좋은 기사였는데 바로 이틀 뒤에 그 론리 플래닛이라고 하는 여행 가이드 책이죠. 거기에서 가지 말아야 될 9개 도시 3번째가 서울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고속도로, 소련식 콘크리트 아파트, 오염도 심하고 가슴도 없고 영혼도 없는 도시, 이렇게 해서 서울을 아주 그냥 폄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마 이거 보고 굉장히 기분이 뜨끔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상반된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토록 어떻게 극단적인 상평가가 있을 수 있을까, 서울이. 왜 서울은 이런 평가를 받는 도시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은 600년의 역사도시입니다. 14세기에 만든 계획도시예요. 아시아에서 6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수도는 서울밖에 없습니다. 동경도, 북경도 600년이 안 됩니다. 거기는 수도를 계속 옮겨 다녔기 때문에. 그만큼 서울은 굉장히 오래된 도시다. 그런데 서울에서 이런 풍경들을 보면은 역사적인 흔적도 남아있지만, 여기 한옥도 있지만은, 이러한 건물들을 다 보면 이게 과연 600년의 역사의 도시인가? 200년밖에 안 됐다는 미국의 도시보다도 훨씬 더 전통적이지 않다, 이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이 역사도시이긴 하지만 굉장히 비역사적인 도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짬뽕의 도시다. 근대와 현대와 식민과 이런 것들이 잡종 섞인 그런 도시가 바로 서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서울의 얼굴은 뭐냐 하면은 ECC와 같은 좋은 건축물이 아니고 궁궐도 아니고 아파트와 간판인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서울을 다녀와서 내리에 남는 거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산, 아파트, 간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거는 일산 신도시인데요. 27만 6천 명이 들어가는 도시로 계획을 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그리고 5년 동안에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해서 건설을 하고 입주를 다 했어요. 5년 만에 27만 6천 명이. 굉장히 초스피드죠. 서양 건축 도시 역사를 찾아봐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 정도 도시를 만든 예가 별로 없거든요. 한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마 요즘에 중국 사람들 이걸 좀 깰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정말 그 꿈의 하나예요. 나도 저기 한 칸을 내가 좀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꿈이지만 서양의 건축가들이나 도시가들 입장에서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재미없는 건물을 이렇게 반복적인 것을 이렇게나 많이, 그것도 빨리 이렇게 짓냐, 니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눈으로 보면. 우리 눈으로 보면 매우 당연하지만. 그리고 이것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풍경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양평인데 산이 있고 논이 있는데 논바닥 바로 옆에 15층 아파트가 이렇게 쓴단 말이죠. 우리는 이해가 가지만 그 사람들 눈에는 왜 이렇게 지을까? 이렇게 좋은 자연경관에 꼭 저렇게 아파트가 서야 될까? 그래서 프랑스에서 온 그 어떤 학자는 아파트의 공화국이라는 책을 썼죠. 혹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그 아파트는 하나의 건축물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정말 그 제 편 아킬레스건 같아요. 누구도 그렇게 쉽게 매도할 수 없는 아파트. 왜 이 아파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간판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간판이 타닥타닥 붙어 있어가지고 건물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건축가들이 이게 좋은 건축가들은 자기 집을 딱 지은 다음에 준공검사 받기 전에 사진을 다 찍어요. 왜냐하면 준공검사 받고 나자마자 막 붙거든요. 그래서 먼저 딱 찍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붙죠. 다시 말해서 건축물 설계를 이 프론트, 스킨을 특별히 뭐 설계할 필요가 없어요. 간판이 갖다 붙어주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꼭대기 교회가 있고요. 여기 학원이고 눈높이 학원이고 만화방 있고 단란주점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단면도라 그래서 건축에서 탁 잘라서 보는 가상도를 단면도라 그러는데 밤에 단면도를 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밑에서는 시퍼하게 술 먹고 있는데 저 위에서는 성스러운 예식이 벌어지는 이러한 어떤 굉장히 혼성적인 풍경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런 풍경은 뭐 홍콩이라든가 아시아권에서는 볼 수는 있겠지만은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도시에서는 이런 건물 유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간판도 이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우리가 미학적 기준이 낮아서일까? 우리는 정말 그 환경에 대한 뭐랄까 무지에서 오는 것일까? 유럽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매한 미학적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의 도시 건축적 현상으로 본다. 즉 몸에 어떤 증상이 있는데 그것이 피부에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걸 간판을 많이 고친다는 얘기는 암이 걸렸는데 화장 고치는 거랑 똑같다. 그 밑에 사회적 현상들이 숨어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현재 서울입니다. 우리 여기 여러분들 앉아 있는 데가 한 이쯤 될 것 같아, 그죠? 서대문. 자, 우리가 말하는 600년의 역사 도시는 여기고 지금의 도시는 훨씬 더 큰 바운더리의 서울입니다. 이게 1894년 무렵에 서울을 재현한 모형입니다. 북쪽 북한산에서 만든 이제 큰 모형인데 이제 산을 따라서 이렇게 성이 있죠. 이것도 굉장히 희귀해요. 이렇게 산성이 있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시아에서도 대부분의 보듯이 격장으로 생겼는데 자 여기가 이제 경복궁이고 여기가 창덕궁이고요. 여기가 종묘입니다. 여기 세종로고 이렇게 해서 종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숭례문입니다. T자로. 자, 이 도시에 대한 도시계획은 길게 설명을 하면 한참 해야 되는데 짧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수도를 만들 때 따랐던 모델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장안이라고 하는 도시가 우리가 받았던 하나의 모델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서안인데 그 도시의 규범을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궁궐 건축과 중요한 건물을 놓는 나름대로 원리가 있었어요. 앞에는 궁궐 앞에는 조정을 두고 뒤에는 시장을 두고 왼쪽에는 종묘를 두고 오른쪽에 사직을 둔다. 뭐 이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리 주요 원리를 빼고는 자세히 쳐다보면 대단히 불규칙하게 생겼어요. 물길을 따라서 코락코락하게 생겼다는 것이죠. 서울은. 그런데 우리가 규범을 삼았던 당나라는 이렇게 생겼어요. 복원을 하면 굉장히 격자형으로 돼 있고 수많은 방들이 있고 또 방을 쪼개서 또 작은 방을 만들고 해서 이 하나하나가 일종의 사회적 공동체 단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엄격하게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격자형 도시입니다.
픽셀 단위로 보면은 작은 스퀘어가 우리는 그렇게 안 생겼다는 것이죠. 이게 1910년에 만든 서울의 지도인데 아마도 우리나라 최초의 실측으로 만든 지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실측 지도가 없었는데 일본의 엔지니어들이 와서 실측을 해서 잰 거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건축이나 도시 전공하는 사람들은 아마 보시면 이해가 하실 텐데 서양에 이런 지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대개 이런 데가 어떤 데냐 뭐 서양의 지도 보면 다 광장들이에요. 피아자나 뭐 아고라나. 그래서 이런 지도를 유럽 사람 학자들한테 보여주면 이게 광장인 줄 알아요. 이게 다. 근데 이게 광장이 아니고 사대부지들의 집터입니다. 다. 사대부들의 집터. 제일 좋은 집터들이 이제 비어 있는 것이죠. 그 집터들은 궁궐에서 가깝고 길에서 좀 뒤떨어져 있고 물이 배수가 잘 되고 홍수 안 나고 풍수 좋고 뭐 이런 데를 꼽았겠죠. 자,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대로를 빼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대단히 불규칙하게 생겼다는 것이 이게 서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북경도 이렇지 않고 도쿄도 이렇지 않고 오사카도 교토도 이렇게 생기지가 않았어요. 서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10년 당시에 서울의 종로를 내려다본 사진인데 이 굉장히 넓어요. 한 40-50m 되는 큰 도로에 뒤쪽은 전부 다 단층 목조 건물이죠. 되게 불규칙하게 생겼고 앞부분만 이렇게 건물이 쫙 일렬로 가리고 있어요. 이것이 그 시전입니다. 시전은 어용상점이에요. 당시에 조선시대 때 국가나 왕실이나 사대부 집들한테 물품을 제공하는 일종의 어용상점입니다. 그 상점이 일종의 도시의 병풍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뒤를 들어가면 대단히 불규칙하게 생겼다는 것이죠. 자, 그게 남아있는 데가 바로 종로 2가인데, 종로 2가 YMCA 건물 보면 뒤에 보면 이렇게 골목이 있죠. 피막골. 그 피막골에 요게 바로 시전 자리입니다. 쭉 따라가면서. 그래서 건물은 흔적이 없이 다 사라졌지만은 필지에는 그냥 남아있어서 현재도 그 모습들이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길게 생긴 건물의 뒤에 이게 불규칙하게 생긴 이런 구조들은 상당히 격자형 도시들과 굉장히 다르게 생겼어요. 여기 지금 뉴욕인데 뉴욕에 물론 전혀 다른 도시이긴 하지만 극단적 비유를 하자면 뉴욕은 이렇게 블록이 반듯하게 생기고 여기 필지들이 길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가 좁고 뒤가 깊어요. 우리는 반면에 앞에는 넓고 뒤엔 좁아요. 두 개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뉴욕에 혹시 여러분들 여행 가서 들어가 보면 1층에 들어가면 왜 식당이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조명도 잘 안 들어. 되게 길게 생겼다. 이제 반면에 우리는 앞에 생겼다. 이러한 그 도시에 생긴 이 구조 자체는 건축물을 만드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쳐요. 자, 그래서 일단 도심이 불규칙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서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했다. 이게 1960년대 금화 아파트인데 아마 여기서 그 우리 경북공 간 사이쯤인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한옥이 있는 한옥 뒤로 아파트가 들어서 그 뒤에는 무허가 달동네 집들이 있는 그런 풍경들이 이제 60년대에 서울의 풍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응봉동인데 앞에는 그나마 한옥인데 여기는 이제 계량 한옥 해서 정말 춥고 단열도 잘 안 되고 이런 건물들이 빠른 속도로 서울의 외곽 지역으로 쫙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불규칙할 수가 없는. 그러다가 도심이 워낙 열악하니까 도심을 이제 개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외국의 정상들이 와서 보면은 카메라들이 막 외국의 뭐 ABC니 이런 MBC니 카메라들이 뒷골목 가서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 방영되고 하면은 정치가 입장에서 이걸 좀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런 목적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개발 가능한 것은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의 바깥쪽에 있는 이런 큰 건물들은 재개발을 하고 이런 데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주인은 땅값을 비싸게 부르는데 그 비싼 땅값을 지불하고 개발을 해도 이익이 안 나니까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게 절대로 아니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심들도 계속 변화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서울의 종로 2가가. 여기 지금 그 국세청 건물 있죠. 중간에 구멍 뻥 뚫린 건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외국 건축가 설계한 건물인데 이게 YMCA 건물이고, 여기 시전이고, 여기 뒤에 피막골이 있고, 또 재개발해서 큰 건물이 있고, 작은 한옥들이 있고, 밥집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마치 모자이크처럼 천이 있는데 천 위에다가 또 덕지되고, 거기다 또 대고, 또 대고 하는 식으로 덕지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서울의 중심부의 모양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강북만 그런 게 아니라 강남도 쳐다보면 약간의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테헤란로인데, 테헤란로 변에 여기서 서서 보면은 정말로 한 15층에서 뭐 한 30층짜리 고층 건물이 쫙 열비해서 굉장히 근사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 뒷골목만 들어가면 굉장히 불규칙해요. 건물이 갑자기 낮아지고, 건물의 기능도 뭐 술집 뭐 이런 거 많죠. 밤에 유락시설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래서 싱가포르에 한때 수상이 와서 이 앞에서 놀랐다가 이 뒤에 가서 실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뉴욕의 블록들을 보면은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몇 개 켜가. 그래서 하나의 지역 전체가 높은 건물을 이루면서 저층부가 이렇게 발달되는 반면에 우리는 앞과 뒤가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기도 하지만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미있기도 한 것 같아요. 테헤란로 변에 보다 뒤로 들어가면 갑자기 이상한 것들이 막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역동적으로 보인다? 좋은 말로 하면. 자, 이게 이제 강남의 그 개발을 그린 청사진인데 197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데죠. 71년도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71년이 뭐 옛날 고대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들 학교 다닐 때니까 이 지역을 이렇게 강남을 개발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여기는 다 논과 밭고 뭐 다리도 없고 배 타고 건너가고 이랬답니다. 지금의 그 코엑스 가려고 그러면 배 타고 건너가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배 타고 가서 산을 넘고 그래 가야 거기 보훈사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지금 이렇게 바뀐 거죠. 몇십 년 만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안 가니까 이게 모델하우스예요. 지금 잠실에. 어? 그래서 그 당시에 책들을 보면 그 용산에 있는 그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 그 다방들이 많았대요. 거기 다방 아침에 그 복부인들이 쫙 모여서 막 떠들다가 그래서 이제 다리 건너가서 이제 땅 보러 다니는 거죠. 말죽거리 잔혹사 영화 있잖아요. 보셨죠? 그 배경이 바로 그런 시대거든요. 도시가 막 팽창하고 막 복부인들이 가서 막 땅 장사하고 막 이럴 때 그 시대의 이제 풍경이고 그 시대입니다. 지금 여기 가보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지금 그죠? 잠시 로데오 거리가 있고 뭐 가로수길이 있고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된 서울의 풍경이다. 그렇게 해서 만든 강남이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로 계단이 격자형에 가깝지만은 조밀하고 불규칙하게 생겼어요. 팍팍하게 생겼고 안에 들어가 보면 의외로 강남의 안쪽 블록에 들어가면 여기가 강남인가 싶을 정도로 싼 집도 많아요. 의외로 밑에 지하방도 있고 혹시 여기 강남에서 오신 분들 많을 텐데 그렇습니다. 자, 이건 조금 이제 뭐 전문적인 그림이긴 하지만 잠깐 소개를 하면 이 그림은 서울의 지도 위에다가 각종 도시 개발 사업을 했던 것을 얹혀놓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패턴들이 계속 겹쳐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각종 도시 개발 사업으로. 그 면적을 다 합치면 서울의 시가화된 면적의 70%입니다. 이게 196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보여요. 40년 동안. 결국은 40년 동안에 성형을 우리가 한 거예요. 서울을. 70% 성형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600년의 역사라고 부르는 것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아니야겠죠. 저는 서울은 50년밖에 안 된 역사다. 그것도 50년 동안 성형을 몇 번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울은. 그런 도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조금 딱딱한 얘기 제가 좀 빨리 가는데 그럼 왜 이렇게 생겼냐 서울이.
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냐? 첫 번째 제가 밀도를 얘기합니다. 서울은 밀도의 상관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서울의 2006년 인구가 2023만입니다. 2위가 상파울로, 동경이 810만이고 뉴욕은 800만이에요. 놀랐죠, 여러분들? 서울이 인구가 제일 많다는 거. 행정구역상 605제곱킬로미터 안에 인구가 1023만으로 서울이 제일 많아요. 물론 지금 순위가 조금 바뀌었을 수 있는데 여전히 뉴욕과 동경보다 인구가 많다, 서울은. 다시 말해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방세를 받는 사람이에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023만 중에 50%가 500만 아니에요? 500만 표면요, 다른 나라 대통령 되잖아요. 500만, 인구 500만 밖에 안 되는 나라 부끄러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라고 하는 위상이 엄청나게 큰 위상을 갖고 있다. 자, 어쨌든 서울은 세계 최고 인구를 갖고 있다. 그런데 서울은 또 인구도 빨리 늘어났어요. 1910년에 인구가 27만 9천 명입니다. 14세기 때 인구가 10만이에요. 그러니까 14세기부터 시작해서 한 500년 정도, 10만에서 20만, 30만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가 한국 전쟁이 끝난 1955년부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년에 830만이 되고 90년에 1090만이 됩니다, 인구가. 그래서 계산해 보면요, 1090만에서 150만 빼가지고 이게 나누어 계산해 보면 1년에 28만 명 정도가 늘어나요. 28만 명이면 웬만한 유럽의 작은 도시 인구쯤 돼요. 그런 도시가 서울에 한 개씩 생겨난 거예요. 날로 계산하면 하루에 800명이 서울에 와요. 이주를 해요. 그럼 80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한 동을 지어야 돼요. 매일 지어야 돼요. 30년 동안. 그래야만 들어가 살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달동네에 생길 수밖에 없고 새들어 살고 그러죠. 또 한편에서 아파트 계속 짓고 그런 어떤 속도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이죠. 개발에 아주 질주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구 밀도가 높다는 거예요. 서울의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17,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도 비교적 높은 도시인데 그 도시들의 인구보다도 우리가 한 3배 정도가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홍콩 가보시면은 막 산에 막 아파트 팍 꽂아놨잖아요.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배 정도 높다는 거예요, 인구 밀도가. 우리는 굉장히 독특한 환경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많이 모여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그 절반이 서울에 살아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서울 사는 거예요. 뉴욕은 낮아요. 동경도 밀집돼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매우 독특한 나라죠, 진짜. 서울이 인구가 제일 많고 인구 밀도도 높고 모여 산다. 저는 그걸 삼관왕이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가 지금 빨갛게 칠한 데가 사람 사는 도시화 지역인데요. 대단하죠, 그죠? 여기서 한 50km만 가면 여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재래식 무기가 많은 DMZ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막 끊임없이 북한에서 막 위협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전혀 개의치 않고 공부를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현실주의적인 나라. 우리가 비정상인지 몰라, 그죠?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그러한 위협 하에 2,300만이 살고 있느냐. 이건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이런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한 바는.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인구가 독특하게 모이는 나라는 없다. 자, 그런데 인구 밀도를 보면요. 아까 인구 밀도 높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다시 서울, 동경, 런던, 파리, 뉴욕, 로스앤젤레스의 도심과 비교를 해보면 이 도시들은 특히 뉴욕과 파리는 건물의 소위 말하면 공간의 총량이 서울보다 많아요.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총량이 적어요. 다시 말해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인구 밀도는 높은데 양은 부족하면은 끊임없는 개발 압력이 작용하겠죠. 계속 더 짓게 하는 압력들이 계속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게 서울에 지난 수십 년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끊임없는 개발 압력이 작용하는 거죠. 근데 서울의 평균 필지는 뭐 여러분 감이 안 잡히겠지만 요 정도인데 요 정도의 건물 필지는 건물 짓기가 애매한 면적이에요. 주차장 넣기도 애매하고 애매한 면적입니다.
그리고 청수를 제가 평균을 계산해 봤더니 한 2.5층쯤 돼요. 서울이. 들쑥날쑥하지만 에버리지를 내면. 근데 도심에 가보면은 파리는 한 6층쯤 되잖아. 그죠? 6층짜리가 쫙 있습니다. 뉴욕은 가면 뭐 건물 한 수십 층짜리가 있죠. 자, 그런 도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떨어지는 게 서울이라는 것이죠. 즉, 서울은 처음에 얘기한 대로 불규칙하게 생겼고, 필지도 작고, 그런데 압력은 계속 거세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능한 부지에 건물을 짓는다 하면 크게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조건 크게 져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변수는 땅값이에요. 1964년부터 2007년 사이 땅값을 손낙구 씨가 쓴 부동산 계급사에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땅값이 1176배로 뛰었습니다. 이 시기에. 월 평균 실질소득은 15배입니다. 아무리 벌어봤자 이거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독특한 존재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작동한다 이거죠. 이렇게 땅값이 뛰는 사회에서 사실 건축의 뭐 미학을 논하고 이러기가 참 굉장히 나이브한 거죠. 엄청난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이런 덧붙입니다. 팔면 100배의 넓이의 카나다를 6번 살 수가 있다. 미국은 절반 살. 골라 잡으세요, 여러분들. 어디를 사시겠습니까? 이 정도로 땅값이 뛰었다는 거죠, 서울이. 그래서 이게 지금 동대문 지금 여기 보시고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이제 DDP가 쓰는데 개발이 가능한 데는 무조건 높여요.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조건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들쑥날쑥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관들이 혼성적 풍경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미학적 기준으로 보기에는 그 밑에 자세히 쳐다보면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회 경제적 메커니즘이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밑에. 그래서 건물은 높아지고 복합화되고 허대해야 된다. 복합화해야 되죠. 복합화법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주거를 짓고 싶은데 주택을 법이 주택만 못 짓게 해요. 상업이 들어가. 그러면 상업하고 주택을 섞어야 돼요. 그래야 크게 질 수가 있어요. 계속 섞는 거예요. 여러분 이화여대 앞에 보면 이런 복합 건물 많잖아요. 높은 건물 들어가면 위에는 상업이 있고 주거 있는 그게 다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커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한 20년간에 벌어졌던 걸 압축을 하나 이런 것 같아요. 수직화, 복합화, 거대화. 자, 그런데 지금까지 그 빠른 속도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한 거는 어느 정도 제가 설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의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니까 아파트를 지어야 돼요.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간판은 설명이 안 돼요, 아직까지. 왜 간판이 많을까?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인 데이터. 그거를 지금 제가 얘기를 할게요. 왜 간판이 많은지. 이것이 OECD에서 만든 데이터인데요. 그 자영업자하고 고용된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 비교한 표입니다. 미국은 자영업자가 6.8%고 93.2%는 고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자영업자의 6.8% 중에서도 도소매업이라든가 숙박, 음식을 하는 사람은 1.3%입니다. 우리나라는 33.6%가 자영업자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14%가 여기에 종사를 합니다. 굉장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는 그냥 거의 10명 중에 9명은 다 고용되어 있다는 거 보면 됩니다. 이마트에 고용되어 있거나 코스코에 고용되어 있거나 다 큰 소위 기업과 오거나이제이션이 다 소속이 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10명 중에 4명, 3명은 자영업을 한다 이거죠. 특히 IMF 이후에 97년 이후에 실직된 사람들이 정부에서 창업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와서 빵집 차리고 뭐 부동산하고 다 그렇게 했죠. 식당하고 했죠. 그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먹고 사냐 이거죠. 14%가 되는 사람 다 어디서 먹고 사냐? 동네에 있는 작은 가게들에서 다 먹고 사요. 그게 그 사람들의 터전이에요. 자, 서울시를 쭉 보면요. 서울시 면적으로 보면 1등, 2등, 3등이에요. 제일 면적으로. 1등이 아파트고 2등이 근린생활시설이 3등이 사무소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법적 용어인데 쉽게 말해서 상점이에요. 상점. 가게. 가게 면적이 16.3%에 해당해요.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다른 나라 비하면. 중구는 아파트는 작은데 사무소는 많고 노원구는 아파트는 많은데 사무소는 적죠. 당연히 여기는 주택가니까.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은 어디를 가나 높아요. 이게 우리나라 도시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다. 일본하고도 좀 달라요. 그래서 면적이 아파트 계속 늘어나고 사무소도 일정하게 하다 좀 떨어지고 근린생활시설은 계속 높아지는. 왜냐? IMF 때 나온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장사하는 데가 바로 여기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는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상가인데요. 개수 세보니 한 50개 정도에서 60개 정도가 있습니다. 상점이. 그럼 간판을 법적으로 3개 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50개 달 수 있잖아요. 그죠? 150개를 붙여야 되지 내가 안 붙이면 장사가 안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50개 어떻게 찾아갈 거예요? 밖에 붙여야지. 여러분들도 이 앞에서 어디 가다가 못 찾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간판도 안 붙인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쁘게 한들 뜯어가지고 이쁘게 한들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사실 이 연구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해서 뭐 이런 판 대신에 뭐 조명도 이쁘게 하고 뭐 이런 거 하겠는데 나중에 생각해 이거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는 좀 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즉 이거는 간판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2030년쯤 가면 간판 다 떨어질 것 같아요. 나중에 왜 그런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판의 문제는 사회, 도시, 이런 경제적 현상이다. 그런데 저렇게 많은 상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0년대 말부터 이런 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이게 97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할인 매장입니다. 지금은 물러난 까르푸인데 밑에 상점이 있고 주차가 위에 올라타는, 우리나라에 이런 방식이 건물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이런 게 있어요. 차를 타고 쭉 올라 세우고 위에서 내려가는 이 건물은 지금 여러분들 뭐 동네에 다 있죠. 이제 이런 것들. 이것이 들어오자마자 이 한 개가 들어오면은 이 면적을 가게 수백 개 하고 맞먹어요. 수백 개 하고. 그러니까 수백 개는 죽기 마련이죠. 자, 이게 지금 서울에 그 1호선 기차에 따라가면서 여기에 세운 민자 역사에 복합 개발한 것의 면적을 제가 써놓은 겁니다. 이게 다 더하면 100만 제곱미터예요. 면적이. 그 100만 제곱미터의 반만 상점이라고 한다 해도 5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 50만 제곱미터는 용산구 전체 상점의 반에 육박한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만큼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윈윈 게임이 아니고 제로섬 게임이에요. 한쪽이 장사가 안 되면 이쪽은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죠. 한정된 걸 갖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런 것이 크게 생기면 생길수록 상점은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우리가 좀 얘기를 빨리 했었으면 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러기 전에 이미 다 들어와갖고 지금 들어왔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정책들 펴고 있죠. 정부가 뭐 어떻게 뭐 장사를 뭐 일요일에 하지 말라 이렇게 한들 이미 도시구조 자체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죠. IMF 금융위기에 끊임없이 집을 막 지었어요. 아파트 계속 짓다가 지금 이렇게 오다가 상업시설 지어서 이때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표는 좀 전문적인 건데 어쨌든 요약을 하면 우리는 아파트도 그렇고 상업건축도 그렇고 IMF 이전까지 계속 지어왔다. 계속 타워 크레인이 도시에 있는 계속 지어왔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상황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4개 정도의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개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에너지 위기, 특히 화석 연료, 가솔린의 위기, 두 번째는 산업 구조의 변화, 세 번째는 인구 변화, 네 번째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욕구.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화석 연료의 위기입니다. 이 도시는 미국의 뉴욕 근처의 레비타운이라고 하는 신도시입니다. 이 1950년 이후에 만든 도시인데 미국이 경제 화랑을 일으키면서 중산층들의 집들을 많이 공급을 해요. 전후에 많은 중산층들이 등장하고 가솔린도 많이 나고 그러면서 이런 걸 지었어요. 그러니까 집들도 널찍널찍하고
자기 집 앞에 주차장도 있고 뒤뜰 있는 이런 것들을 대량 공급을 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고속도로를 따라서 계속 멀리 벗어난 지역들에 이렇게 많이 조성을 하죠. 그러니까 중산층 사람들은 계속 자동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심은 계속 비어가고 도심 공동화 생기면서 계속 벗어나는 이런 패턴으로 도시를 확장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도시의 옆에는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쇼핑몰인데 여러분들 뭐 다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속도로가 있고 고속도로에서 내려가지고 큰 이 환상의 고속도로가 있고 또 이 안에 들어가서 큰 땅을 잘라서 하얀 데는 다 주차장이고 여기 이제 백화점이고 백화점 사이 길을 낸 요게 쇼핑몰의 원형입니다. 이것들 이제 미국에서 1950년대에 만든 다음에 미국의 전역에 퍼뜨리죠. 자, 그러면은 이런 데는 다 비어 있어요. 늘 비어 있고 1년에 몇 번 정도만 자동차가 꽉 찰, 뭐 크리스마스나 혹은 뭐 추수감사절 정도의 찰 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다 비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모조된 도시적으로 만든 쇼핑몰이 있다 이거지. 에어컨디션 잘 되고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이런 게 만들었지만 그 바깥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황량하게 그지없는 도시 환경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망하면 이 전체의 도시 지역 자체가 죽어버리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는 그런 것들이 계속 미국에서 일어나요. 미국의 60년대, 70년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70년대 이제 미국에서 반성을 하기 시작하죠.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뭐 도심으로 돌아온 운동 펼치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정 부분 받아들인 도시 모델이 이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도시를 팽창하는 거. 그리고 큰 건물을 막 짓는 거. 물론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땅이 협소하기 때문에 고치기는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굉장히 아이디얼한 걸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제가 90년대 97년인가 이걸 하면서 대학원 세미나 할 때 얘기했더니 결혼한 학생이 나한테 그러더라. 선생님,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중산층이 주말에 차 몰고 가고 일주일 먹을 거 다 사갖고 쫙 와서 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왜 잘못됐습니까? 맞는 말이죠. 왜 잘못된 거 없죠, 사실. 근데 그것이 도시에는 엄청난 임팩트를 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1945년, 70년대까지 미국은 여러분 혹시 여기에 뭐 경제학 공부하신 분 있어요? 경제 없으세요? 자, 어쨌든 안 들으세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포디즘이란 말? 생략할게요, 그러면. 어쨌든 이때는 대량 생산의 시대, 미국이. 막 공장이 막 가동돼서 디트로이트 같은 데서 막 자동차 막 생산할 때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하니까 중산층이 늘어나요. 중산층이 소득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 대량 소비를 또 해야 돼. 그게 계속 이제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시대에는 도시가 대량 소비를 해소해 주는 수단이야. 끊임없이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도시가 막 팽창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버브라고 하기도 영어로 하고 어번 스프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도시 교회화는 바로 그 대량 생산하고 맞물려 있다. 대량 생산 체계하고. 그리고 미국의 융자 정책도 한 몫을 계속 했죠. 그냥 돈 한 푼 없더라도 직장에 취직만 하면 딱 30년 모기지에서 자기 집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정부도 장려를 한 거죠. 그러나 이게 7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이게 안 먹혀 들어가요. 미국에서. 특히 73년, 75년에 미국 경제가 불황이 되면서 앞에서 말한 이거 방식에 한 포디즘에 의한 대량 생산 방식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미국은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좀 어려운 영어인데요.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디트로이트가 망해. 이제 디트로이트가 중심이 아니에요. 생산하는 도시가 중심이 아니라 소비하는 도시가 더 중심이에요. 오히려 금융이 중심이 돼요. 돈 갖고 먹는,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도시가 더 중심이 되고 생산 중심의 도시는 쇠퇴한다. 그리고 그 생산 도시들은 제3세계로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계속 도시 안에 유동성이 일어나요. 그리고 도시 안에서의 빈부격차가 심해져요.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학자들은 이런 얘기예요. 그때 만든 교회 도시는 화석 연료 시대 유산이다. 좀 극단적으로 하면은 가솔린 먹는 공룡들이에요, 진짜.
미국 도시들 보면 지금 거의 도심까지 가는데 자동차로 한 시간씩 가면서 개솔린을 뿌려대면서 가는 것이죠. 그 당시엔 그게 굉장히 이상적인 거지만 지금으로 보면은 그 문제투성이 도시다 이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석유의 50%를 길에 뿌린답니다. 생산하는 데 뿌리는 게 아니고 길에다 뿌린다, 50%를. 그런데 2015년부터는 연 2%씩 공급이 감소해서 50년 안에는 반으로 준답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우리가 걸쳐서 퇴적된 석유를 300년 안에 소비를 해버리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즉 우리가 만들어낸 현대 도시들은 가솔린의 도시예요. 사실은. 가솔린이 만들어낸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인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활동의 재지역화가 일어날 것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역행하는 오히려 역세회계가 부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뭐 예를 들면 바나나는 한국에서 생산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포도는 우리 안에서 생산해야 된다. 이런 체제가 금방 온다는 것이죠. 왜? 그 CO2 배출을 다 계산해 보면 오히려 한국에서 생산하는 게 칠레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싸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도시가 커질 수가 없어요. 콤팩트해져요, 도시가. 퍼지면 퍼질수록 문제가 생겨요. 개솔린을 소비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보면 어떠냐면요. 이게 66년에 만든 그 광화문 사거리 조감도인데 제가 이걸 찾고 보니 그 다음 연도에 보니 이게 실제 지었더라고요. 이게 조감도고 이게 실제 진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 김현옥 시장인데 불도저 시장이라고 하는 김현옥 시장인데 그 장교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군장교 박정희 대통령이 시킨 이 사람이 모토가 도시는 선이다요. 시장실에 쫙 붙여놨대요. 찝차 타고 가다 길 막히면 이거 도시계획이 잘못됐어. 쫙 뚫고 그런 시대죠. 어쨌든 사람을 밑으로 불편하게 가야 되고 자동차가 쫙쫙 빠지는 그것도 가장 역사적인 한복판에 이거는 사실은 참 굉장히 우리 자동차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2011년에 자동차가 1,800만 대예요. 근데 2014년에 한 2천만 대쯤 된다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은 인구 2.8명당 우리가 차를 한 대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들에 비하면 조금 낮아서 아이고 이 정도까지는 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겠죠. 우리가 중국은 아직도 한참 멀었고 22. 그런데 여기 인구 밀도입니다. 1제곱킬로미터당 우리가 495명이 살아요. 제가 앞에 서울의 3관왕이라고 그랬죠. 밀도가. 우리나라 인구 밀도도 3인 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4관왕이에요. 4관왕. 1위가 방글라데시고 2위가 어디 대만인가 그러고 한국이 3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평균을 내보면 이렇게 돼요. 1제곱킬로미터 등의 자동차가 몇 대 깔려 있느냐? 한국이 176대가 자동차가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인구의 밀집도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수도권에. 이 밀도는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런 도시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부터 높은 도시는 유일하게 일본밖에 없다. 나머지는 이미 우리보다 낮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이미 자동차가 도시에 너무 많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너무 많이 깔아놨다. 다음은 산업구조의 변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007년에 건설에 투자한 비율이 17.9%입니다. 이거는 1년의 GDP 중에서 건설에 투자한 기업과 가계와 개인이 투자한 것을 환산한 건데 이 수치는 그 나라가 그 산업에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자한 걸 보여주는 수치거든요. 우리나라가 17.9%고 다른 나라들 OECD 국가들이 대부분 10%대입니다. 유일한 예외가 스페인이에요. 제가 이게 2007년에 이 자료를 OECD에 뽑을 때 깜짝 놀랐어요. 스페인이 왜 이렇게 높지? 스페인은 전 세계에서 건축으로 보면요. 리딩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네덜란드하고 스페인은 전 세계 건축을 이끄는 나라예요. 여러분 안토니 가우디 알죠?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건축가를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왜 이렇게 높을까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 스페인이 국가 부도까지 가잖아요. 왜? 건설에 너무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이것이
예측이 아마 한 11%까지 떨어진대요. 떨어져야 된답니다. 그래야만 OECD 국가 정도로 간답니다. 자,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한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건축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암흑입니다. 암흑. 진짜요. 지금도 어려운데 밥줄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희들한테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게. 그 반면에 또 도소매 아까 내가 높다 그랬죠. 13.8% 그랬죠. 다른 달에 낮죠. 이것들도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 뭐냐? 우리 이화여대 앞에 있는 수많은 가게들 있잖아요. 간판 다 붙은 거 그거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왜? 이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뭐냐?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에 만들어 놓은 이 구조물, 건축물이 껍데기는 뭐 가만히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내용물 자체가 리스트럭처링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우리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인구가 변해요. 2030년에 마이너스로 되고요. 그런데 가구 수는 늘어나요, 오히려. 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부부 자녀 가구, 2010년에는 부부 자녀가 37.37%였는데 35년에 가면 바뀌어서 1인이 제일 많고 부부고 부부 플러스 자녀가 20.3%다. 따라서 부부와 자녀가 같이 사는 가구는 5가구 중에 1가구밖에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급했던 아파트의 구조가 더 이상 안 먹혀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나홀로 또 늘어나요. 1, 2, 3, 4가 됩니다. 여러분은 여기 해당 안 되실 거죠. 여러분들은 여기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리고 70세 이상 늘어나고요. 그래서 요약하면 인구는 감소하고 가구 수는 증가하고 1인 가구는 최다가 되고 노인 가구는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인구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건축의 도시의 모양도 내용도 여기에 맞춰서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 세 개는 좀 우울한 얘기고 네 번째는 좀 즐거운 얘기랄까? 이런 거죠. 도시 문화 욕구는 저는 오히려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은 1시간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저기 외곽에 있는데 가서 사느니 그거보다 면적이 작은 차라리 내가 도심에 살면서 내가 미술관 가고 저녁에 영화 보고 친구들하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실래. 그 라이프 스타일을 고르라 그러면은 아마 후자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만큼 어번 컬처에 대한 욕구들이 저는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가로수길과 이 설해마을의 그 현상들을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 왜 이렇게 가로수길이 야단이야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데 가보면 왜 야단이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제가 뭐 책에서 분석을 해놨습니다만은 이 가로수길의 폭이 15m하고 28m면 1대 1.2 정도쯤 돼요. 비율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길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인체하고 맞는 휴먼 스케일에 들어갔을 때 그 안온한 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스케일이 커지면 비율이 맞더라도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의도 광장에 가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를 감싸주지 않으니까 건물이. 또 반면에 너무 좁은 골목길에 들어가면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없죠. 아마도 이화여대 ECC의 요 비율이 자체가 그런 비율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요 광장에 들어가면 그런 독특한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내가 건물에 감싸있다는 느낌. 그런 길이 바로 가로수길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직선이에요. 강남에서 이렇게 직선 도로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면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켜까지 계속 연장되면서 마치 이렇게 세포가 도시 안으로 이렇게 스물스물 들어가는 것처럼 형성되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주거와 상업과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조건에 맞는 게 바로 가로수길, 홍대 앞, 북촌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특히 젊은 세대들이 도시 문화, 즉 길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클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온 시대는 건설은 많이 투자하는데 건축 문화는 상대적으로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제1자폐에 놓여 있었다. 아마 이것이 이렇게 가지 않을까.
우리는. 건설 피조는 좀 줄어드는데 문화는 올라가는. 이건 이제 건축 학생들한테 보여주려고 만들었어요. 이건 되게 우울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희망적이니까. 너희 그래도 양은 적더라도 질은 좋아질 거야. 뭐 이런 거죠. 자,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서울에 이제 법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걸 지역지구제라 그러는 아주 전문적인 용어인데, 그 중에서도 주거지역이 반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것이 서울의 면적의 한 4분의 1을 차지해요. 자, 요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어떤 데냐면요. 바로 학교 앞에 우리가 보는 다 여기 2종 일반 지구지역이 다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저는 한국의 특히 서울의 건축, 도시 문화를 결정짓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중간 건축이라는 것들입니다. 아파트도 아니고 단독주택도 아니고 그 중간 크기의 길과 관련된 이런 건축물들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퀄리티가 높아지는 업그레이드 되는 도시. 그것이 제 생각에는 2030년에 2050년에 서울의 모습이 아닐까. 아파트는 더 이상 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면에서 저는 중간 건축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것들이 실험들이 잘 여러분들 눈에 안 띄지만 서울에서 좀 벌어지고 있어요. 이름이 그렇게 나지 않는 젊은 건축가들이 동네 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이런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즉 도시건축 프로그램을 재구조화되는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 서울을 외국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될 세 번째 꼽기도 하고 그렇다는 건데 바로 그 도시의 뒤쪽 이면도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문용어로 이면도로에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역동적이다 보고 어떤 사람은 안 좋게 보는 거죠. 저는 그 이면도로의 문화말로 서울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들이 서울의 하나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젊은 건축가들이 많이 육성될 수도 있고 또 이런 걸 하면 동네 산업이 또 살아나요. 동네 아저씨들 미장도 하고 말하자면 경제 자체가 작은 경제들이 돌아가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거는 가로수길이나 설의길 같은 거는 누가 계획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로서 한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한 건지 궁금했고 또 아까 쇼핑몰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파주에 있는 뭐 아울렛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족이 거기를 주말에 몇 번 가봤는데 네, 맞지 않아요. 저희 생활 패턴과. 그래서 동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세종시, 세종행정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답부터 하면은 세종시는 사실 제가 오래전에 신행정수도를 옮기는 연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도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대통령, 청와대가 다 국회하고 다 옮겨가는 걸로 계획을 했어요. 사실은. 그게 제 생각이었고 서울의 인구 밀도가 3관왕인 도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구 분산이 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청와대도 가지도 않고 국회도 가지도 않고 정부 부처는 다 쪼개갖고 막 다 전국으로 다 뿌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밖에 답은 못 드리겠어요. 정말 문제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구상했던 도시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거든. 사실은 작지만은 굉장히 강한 행정도시 그런 도시였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어떤 뭐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것들 때문에 나눠져서 글쎄요. 뭐 오늘 아침에도 신문 보니까 장관들이 서울에 있는 시간이 더 많고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시행착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브라질리아가 수도로 만들었잖아요. 리오에서 공원지대. 그게 정착돼가지고 제대로 어떤 도시로서 기능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더라고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세종시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떤 새로운 좀 더 다른 형태의 도시로 가지 않을까. 좀 뒤로 빼는 답입니다. 답이 안 되고. 그 다음 첫 번째 가로수길이 왜 그렇게 됐냐. 저도 연구를 깊이 해보진 않았는데 가로수길의 출발은 임대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로데오 거리가 임대료가 높으니까 젊은 아티스트라든가 뭐 이런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싸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약간은 그런 어떤 기반 시설이 주변에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거기를 찾아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 하다가 거기가 이제 갑자기 뭐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다시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세로수길로 빠져나가는. 그래서 임대료가 높은 데는 커피숍에 들어왔다가 최근에 가봤더니 커피숍도 다 없어지고 옷가게로 바뀌는. 그러니까 즉 임대료의 그거에 의해서 가로의 성격이 바뀌는 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누가 만든 게 아니다. 그러긴 한데 강남구가 약간의 영향을 준 것 같긴 해요. 뭐 약간 세제라든가 뭐 이런 건 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해마을은 원래 거기가 고급 주택가로 돼 있었는데 그런 성격이 아니었다가 프랑스 학교가 한남동에서 그걸 옮겨가요. 그게 몇 년도 80년대 90년 그러면서 갑자기 그러고 가다 보니까 외국인들로 많이 옮겨가면서 성격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 계획에서 했다기보다는 시장 경제와 우연과 어떤 도시가 움직이는 자생적 그런 흐름에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공공이 들어와서 뭐 도로도 뭐 가로길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뒤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반대의 경우가 북천 저기 인사동 길인데 인사동 길은 정부가 손을 먼저 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행길을 다 깨끗한 전떨길로 바꾸고 했잖아요. 그러자 임대료가 확 올라가서 골동품 가게는 다 빠져버리고 싸구려 화장품 가게 들어오는 식으로 됐죠, 지금. 그러니까 도시라는 게 그 계획적 그걸로 하기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생해서 움직일 때, 그래서 도시계획가나 건축가들이 할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이걸 침에 비유하는데, 수술을 하면 안 되고, 침을 딱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착 퍼져가게 이래야지, 거기 손을 대면은 싹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지금 북촌이 더 이상 북촌이 아니잖아요. 와인바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강남 사람들의 세컨 하우스가 됐고, 더 이상 주거지의 성격도 상실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계속 임대료가 올라가고. 저는 예전에 무슨 영상을 봤었는데 그 동대문 운동장을 없애고 이번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새로 지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단점에 대한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은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무서워하는 질문이 그런 질문인데, 그 자하리라고 한 건축가예요. 이라크 출신의 영국 건축가인데 ECC의 컴페티터였습니다. 도미니크 베로, 자하 하디드, 알레한드로 자이라폴로 이 세 사람이 이걸 응모를 했는데, 알레한드로 자이라폴로는 국내에서 지금 완성된 건물인데, 혹시 일본에 요코하마 가신 분, 요코하마 터미널이 있어요. 그 터미널 부분 설계를 했는데, 어쨌든 자하디드는 뭐 이름 있는 건축가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의 최악의 건물로 꼽히는 건물이 이제 그걸 하나 꼽히더라고요. DDP, 그다음 서울시청 이렇게 꼽히는데, 뭐 저는 하여튼 그 형태만 보고 빨리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건축을 마치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에 대한 그걸로 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유보적이고, 오히려 정말 저 건물이 저렇게 생경하게 생겼지만 과연 저 안에서 나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서 그 지역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생기게 만든다면 또 다른 가치평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겉껍데기만 보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아주 유혹하고 싶어요. 마음에는 안 들지만 나쁘다고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근데 스케일은 분명히 위압적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눈에.
그런데 어쩌면 그것 때문에 또 서울의 명물이 하나 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중간건축에 대한 교수님 말씀 정말 잘 들었는데요. 이제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어요. 이제 서울 말고 파주나 이렇게 그 교외권으로 나가다 보면 아직도 아파트 단지가 계속 지어지고 있고, 근데 그 아파트 단지들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단지하고는 좀 형태가 달라요. 이제 우연히 갈 기회가 생겨서 이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를 둘러봤는데, 단지 사이의 거리도 되게 넓고 안에 공원 가치도 조성돼 있고, 또 그 안에서 뭐 문화시설 같이 뭐 아이들 놀이방이나 뭐 학습방 그런 것도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아파트를 그렇게 나쁘고 하고 매도하지 않아요. 저는 나름 순기능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도시화가 빨리 팽창되는 때에 아파트처럼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은 다시 돌아간다 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뭐 아파트는 순기능을 했다고 하는데, 아파트가 갖고 있는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도시의 밑에 이 그 저층부의 길의 조직을 흔들어 버린다는 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지역을 이제 아현동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죠? 싹 지우개로 싹 지운단 말이죠. 그리고 아파트를 지어요. 그러면 아파트를 짓기 전에는 도로가 있었잖아요. 법적으로 길이 있습니다. 길. 근데 아파트를 지금 길이 없어져요. 그게 다 사도예요, 사도. 엄밀히 말해서 그 엄청난 단지는 소위 사유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사실은 그 도시의 세포를 딱 잘라서 못 들어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죠. 뭐 여러 가지 그 시설도 좋고 녹지도 생기고 하지만 도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꼭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저는. 네. 그 나름 또 선택권이 있는 것 같아요. 중간건축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은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아직은 여전히 저는 아파트 강남에서 하고 싶어요.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 초이스가 있으니까 나 여전히 교회 나와서 하고 싶어요. 뭐 있어야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의 건축 유형과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한쪽으로 보편화되는 그거에 대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도시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으면은 그게 다채롭게 있는 도시가 훨씬 더 건강한 도시가 아니냐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속도는 사실은 하나로 이제 똑같이 하는 서열 사회 아니에요. 아파트라는 게 사실 서열화된 거 아니에요. 평수만 딱 되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 쫙 나오는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것이 문제지. 나름 아파트는 따뜻하고 관리비 적게 내고 안전하고 황금송 좋아서 팔고 사고 싶기 좋고 장점이 있죠. 대형 건물들 같은 경우에 해외 이제 유명 건축가분들이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서 국내에도 젊고 유망 있는 많은 건축 디자이너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젊은 분들한테 또 기회가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건축에 대해 문외한인 케이스니까 혹시 전문가이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건축계에서 항상 하는 얘기를 대신해 주셨네요. 여러분은 만약에 이 시시 건물을 그냥 국내 건축가가 그냥 했으면 하고 도미니크 페로라고는 국제 건축가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거 역시 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말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 건축가들한테 주는 기회와 대우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정말 문제점인 것 같아요. 한쪽에는 설계비도 많이 주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쪽은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국내 건축가를 다룰 때는 마치 갑이 을 다루듯이 하는, 을도 아니에요. 요즘에 한 병쯤 돼요. 병 다루듯이 하고, 외국 건축가 할 때는 뭐 갑 중에 갑이에요. 상갑으로 이렇게 모시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이제 그거조차도 과정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 성장통의 과정이 아닌가.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걔들 해봤더니 뭐 별 차이 없네. 그 시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우리가, 일본이 그렇게 됐거든, 사실은. 일본이 80년대, 90년대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외국가들 막
20명씩 불러다가 막 마을을 한번 확 만들고 막 그거 많이 했는데 더 이상 안 하거든요. 우리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좋아지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도미니크 빼오니까 이게 지하에 집을 지르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국내 건축가 이렇게 하면은 허가 안 났을 거예요, 진짜. 어떻게 건물을 밑으로 집어넣어?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우리의 생각을, 상식을 흔드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준 거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우 이런 거가 차별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불만 무지하게 많죠, 우리. 오늘 우성호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굉장히 재밌었죠? 네, 우리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치고요.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